안녕하세요. 당신의 개인 변호사 박혜원입니다. 이번 영상은요,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절차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설명드리면서요, 각 절차마다 유의하셔야 될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을 촬영하게 된 계기는 이렇습니다. 저를 비롯한 많은 변호사님들께서는요, 일반 소송 절차들에 대해서는 달인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기 때문에 매일 가는 그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이 정도는 아시겠지라고 하고 넘어가 버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저 또한 그렇고요. 그리고 일반 민사사건과는 다른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의 특수성이 있다는 점들에 대해 가지고 미리 고지는 드리지만 이것에 대해 가지고 명확하게 인지를 시켜드리는 데에서 제가 부족한 것은 아니었나라고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통해 가지고요,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의 시작점, 그러니까 부정행위가 발각 또는 확인된 그 시점부터요, 소재기 이전 단계까지를 1단계라고 만들어 놓고요, 그리고 소재기 이후에 그리고 판결 선고 또는 조정이나 화해봉고 결정의 확정까지를 갖다 2단계까지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1심이 어떤 형태든 종결이 된 이후에 항소심 절차까지 이 1단계, 2단계, 3단계에 따라 가지고요,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정행위의 발각 또는 확인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많은 원고분들은 물론이고 피고분들, 직접 당사자뿐만 아니고요, 그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은 감정의 혼동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1단계에서 가장 주의해야 될 부분들은요, 부정행위 자체에 책임을 지는 범위들을 초과하는 범위 내의 행동들을 원고분들께서는 자제를 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피고분들 입장에서도요, 마찬가지로 본인의 감정이 소중한 만큼 원고분들의 감정 또한 소중하기 때문에 그들을 긁고 화내게 하는 것들도 자제하시는 것들이 좋습니다. 가장 제가 우려하는 부분들이요, 이 소송이 들어가기 이전 단계인 1단계에서 원고 피고분들께서 하지 않으셔야 될 행동들을 반복을 하시는 과정에서 새로운 피해자, 새로운 가해자들이 등장하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첫 번째 당부 말씀입니다. 감정이 격하시고 분노하시고 두려워하시고 오히려 배신감에 실을 떠는 경우들, 직접 당사자분들께서는 충분히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자칫 그 감정에 휘몰아쳐 가지고요, 하지 않으셔도 될 만한 행동들을 하시게 되었을 때에는 그 책임을 감당하시는 것들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요, 이 소제기 이전의 1단계 부분에서는 사실은 많은 변호사님들께서 간과하셨습니다. 겨우 해봐야 소송 제기하기 이전에 가압류 신청 정도까지 하고 진행하는 것들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압류 신청을 할 때 변호사님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민사의 기본 속가 자체가요, 5천만 원 이하 사건들은 그 전에 변호사님들께서 거들떠도 보지 않은 사건들이었고, 이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 같은 경우에도 많은 변호사님께서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한 가지만 생각을 했습니다. 일반 민사 사건 치고는 금액이 너무 작기 때문에 가압류 정도 해놓으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상간자 원고분들께서 요청하는 내용들이 한 가지가 추가가 됩니다. 그냥 단순한 가압류가 아니고요, 급여 가압류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은 변호사님들께서 급여 가압류 신청들을 진행하셨습니다. 급여 가압류 신청의 원고분 입장에 대한 장점은요, 굳이 내가 그 사람이 일하는 직장에 가가지고 이 사람이 상간자다, 부정행위를 했다라고 소리소리 지르면서 명예훼손 행위를 한다든지 협박행위를 하실 필요 없이 자연스럽게 그 회사에 알려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법원 입장에서는요, 급여 가압류라는 것은 근로자들의 마지막 보루일 뿐만 아니라 청구 금액 자체가 3천만 원 내지 5천만 원의 비교적 소액이기 때문에 금액을 보전하기 위해 가지고 굳이 급여 가압류까지 필요할까라는 의문점들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급여 가압류를 할 때요, 모든 경우는 그렇진 않지만 일반적인 가압류 같은 경우에 청구 원인들이 타당하다 그러면 보증보험증권에서 몇만 원 정도를 내고 가압류를 할 수 있지만, 급여 가압류, 특히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의 급여 가압류 같은 경우에는 현금 공탁까지 들어가는 것들까지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원고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게 됐냐면,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때 원고분들을 많이 변호하시는 변호사님들, 저를 포함합니다. 그랬을 때 직장이나 가정에다가 어떻게 하면 합법적이고 적법하게 이 부정행위 사실들을 알릴 수 있을까? 그 대표적인 방법들이 바로 직장이나 가정으로 변호사님께서 연락을 취하시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방법들에는요,
그 내용 증명을 보낸다거나 아니면은 문자 메시지를 남긴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상당한 압박을 가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꼭 부정적으로만 보실 것들이 아닌 게요. 원고분 입장에서도 이 사건들의 종료를 빨리 하고 싶다라는 마음가짐들이 있으신 상황이시고요. 피고분 입장에서도 어떻게든 이 부정행위와 관련된 과거들을 잊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 절차 안에서 많은 분들께서 화해를 하시거나 합의를 하시거나 조정을 하시거나 사과를 받으시거나 아니면 다시 만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으시면서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까지 가지 않고 1단계에서 종료되는 경우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처음에는요, 원고 측을 변호하는 변호사님들께서 일방적으로 소장을 보내기 전에 내용 증명이나 전화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연락을 취하게 됐기 때문에 원고분은 변호사와 함께 진행을 하게 되었고요. 피고분 같은 경우에는 그 누구에게도 알리기도 힘들고, 지금 최근에는 경향들이 많이 달라졌습니다만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일반 변호사 사무실에다 전화해가지고 저에게 상간자 위자료 청구를 당하게 될 것 같은데 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한다 그러면 그 변호사님께서는 소송이 제기되면 그때 오세요, 이런 식으로 대우를 받았기 때문에 피고분들은 주변에 알리지도 못한 채 원고를 변호하고 계시는 변호사님의 리디에 끌려가면서 일반적인 금액보다 상당히 높은 금액까지 지급하면서 종결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절차들이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것들이 어떤 거냐면요, 저의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저는 어떤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직장에 굉장히 높은 직책에 계신 분이었고 임원진으로 승진을 앞두신 상황에서 이 사건이 발생을 했고 원고 측 변호사님께서 연락을 주셔가지고 본인이 어쩔 수 없이 막 어떻게 할까 고민하시다가 제 유튜브 영상을 보고 오셔가지고요, 그쪽 변호사님하고 제가 서로 협의를 통해 가지고 금액들을 지급해서 합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금액은요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에게 정작 중요한 것들, 그 피고 입장에서는 정작 중요한 것들은요, 금액이 얼마가 됐는가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협의를 하기 위해 가지고 계속 전화를 받고 문자를 받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 누구랑 상의하지 못한 상태에서 혼자서 고민하다가 이게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어떡하지라고 하면서 혼자 손가락 발가락 다 물어뜯고 있는 것들보다 피고 쪽을 대리할 수 있는 변호사님들을 섭외를 하셔가지고요, 변호사들끼리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들을 주는 것들도 굉장히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 원고분들 입장에서는요, 가정생활을 유지를 하시던 그렇지 않고 새 출발을 하시던지 간에 어떻게 됐든지 간에 자신의 잘못이 아닌 그들의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스스로가 고통받는 그 기간들이 길어지는 것들에 대해서도 현명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시다 그러면 이 1단계 절차 안에서 어떤 식으로든 합의를 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것들이 제 생각입니다. 저는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을 하면서요, 그 원고분이든 피고분이든 이 직접 당사자분들 그리고 관련된 많은 당사자분들께서요, 제발 일상으로 평온하게 돌아가실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조속하게 2차 피해 없이 마무리되기를 바라면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러한 절차들이 없이 바로 소장이 접수가 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이런 절차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소장이 접수가 되는 경우들이 있겠죠. 그랬을 때 피고분 입장에서 그리고 원고분 입장에서 가장 고민되는 내역들은 이렇습니다. 원고분 입장에서는요, 이미 증거가 어느 정도 확보된 상태라는 것들을 가정을 했을 때는요, 피고분의 인적사항들을 어떻게 확인할 것인지가 관건이 될 것이고요. 피고분 입장에서는요, 언제 날라올지 모르는 소장에 대해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지라는 것들에 대한 심적인 부담들이 너무나 크실 겁니다. 그래서 피고분 입장에서 소장을 어떻게 송달받는 것들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는 제 다른 영상들을 참조를 하시고요. 원고분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인적사항들을 확인하기 위해 가지고 최대한 노력을 하시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반드시 필요한 요소가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분의 실명과 그분 명의의 핸드폰 번호라도 확보를 하셔야 된다라고 거듭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절차들이 진행된 다음에요, 피고분께서는 처음으로 소장을 받습니다. 그럼 피고분께서는요, 그제서야 유튜브나 아니면 네이버나 이런 쪽들 통해하셔가지고요, 어떻게든 피고 측을 대리해 주시는 변호사님들을 찾게 됩니다. 그랬을 때 제가 권유드리는 방법들은요, 가능하면 저를 포함한 여러 변호사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변호사님에게 빨리 맡기시고 위임장을 빨리 접수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들이 현명하십니다. 왜 그러냐면요, 피고분들 입장에서는 그 소장을 받은 이후에 원고분들 쪽에서 보내시는 여러 가지 서류들이 있을 텐데 법원을 통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 겉면에는 어느 지방 법원,
어느 가정법원 이렇게 해가지고 위자료 기 이렇게 해가지고 나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미 많은 분들께서는요, 그런 시기에 소장들이 온다는 것들이 굉장히 이례적이기 때문에 그 피고 당사자분 외에 다른 분들께서는 직접 송달을 받지는 못하지만 내가 이거 왜 대신 못 받지요? 라고 하는 순간 이거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짐작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들이 있으실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피고분들께서는요, 이게 언제 올지 않을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 혼자서 부들부들 떠셔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러면 빠른 시간 안에 피고분을 충분히 변호해 줄 수 있는 변호사님을 찾는 것들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피고분 입장에서는 피고를 변호하는 변호사님께서 소송 유입장과 답변서를 제출하게 된다 그러면 그 이후에 오는 모든 서류들은 그 피고 변호사님께서 받기 때문에요, 본인께서 직접 받으실 필요들이 없고 언제 나한테 날라오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에서 벗어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소장이 왔고요. 그 다음 답변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답변서를 제출하게 되는데요, 피고 쪽 소송 변호사님의 답변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다른 내용 없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에게 구합니다. 이것에 원고 분들께서는 많은 분들께서 분노하십니다. 이렇게 증거가 명백한데 저 뻔뻔한 변호사는 어떻게 내 청구를 기각해달라 그러고 소송 비용까지 내한테 물으라고 하느냐. 그런데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모든 민사소송에 있어서 답변서, 형식적 의미의 답변서라고 합니다. 그것을 그 답변서의 모든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그리고 이제 조금 경우에 따라가 좀 이렇게 좀 정중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고 청구를 기각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기로 바랍니다. 다만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구체적인 서면들은 조만간 내겠습니다. 이렇게 조금 정중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런 답변서를 받는다고 하더라도요, 원고분들께서 새로운 분노를 느끼실 필요는 없고 그냥 이 절차가 진행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들이 좋습니다. 자, 그럼 원고분들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피고 소송 변호사, 담당 변호사를 선임해가지고 재판에 임하겠다라는 것들은요, 일단 송달 절차가 진행된다는 것들이 확인이 된 것들이고, 법원의 재판이나 조정, 하해 공고 결정들을 통해가지고 어느 정도 위자료 청구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것들에 대해서 인지하시면 됩니다. 그 이후에요, 법원에서는 한 두 가지 정도의 성향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성향은 어떤 거냐면요, 이거 딱 보니까 부정행위가 어느 정도 인정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조정 보내야지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이거 부정행위가 맞는 것 같아. 그냥 쉽게 조정 보내줄 수 없지. 변론으로 가자. 이렇게 하는 성향의 재판부도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첫 기일에 어떤 분들은 변론 절차로 들어가시는데요, 이거에 따라 가지고 많은 분들이 물어보십니다. 혹시 제 사건이 조정으로 갔습니까? 아니면 재판으로 갔습니까? 근데 그것은 사실은 어떤 사안의 중대성들에 따라 가지고 막 좌지우지 되는 것들이 아니고요, 어떤 재판부 성향에 따라서 많이 좌지우지가 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피고 쪽에서 어느 정도 인정을 합니다. 조정 절차를 회부해 주기를 원합니다라는 취지의 답변서, 구체적인 준비서면을 내게 됐다 그러면 당연히 조정으로 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 준비서면에도 불구하고 판사님의 성향에 따라 가지고 바로 변론으로 갔다가 준비서면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원고분들 중에서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재판을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재판으로 갔다라고 해가지고 만족을 하시면서 그 판사님도 다 아시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건 착각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원고분들의 생각과 동일한 경우들이 많을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재판부의 사정이나 재판부의 성향에 따라 좌지우지가 되는 것들이고요. 심지어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재판부에서 원고분 소송을 진행을 하는데 제가 그때 피고 대리를 했었습니다. 근데 원고분 소장의 내용들 자체가 조금 구성 자체가 조금 엉성한 부분들이 있어가지고요, 저희 피고 쪽에서는 조정을 원합니다라고 했는데 변론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피고 당사자분께서 조정 안 가고 이게 재판부한테 우리가 혼나는 거 아니에요? 라고 가가지고요, 재판을 실제로 진행을 했는데 실제 재판에서는 이제 원고 쪽 대리하시는 변호사님만 굉장히 혼이 났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날짜하고 증거하고 당사자하고 완전히 좀 정리가 좀 덜 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들이 최근에 자주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런 경우가 발생한다 그러면 저희 변호사들이야 있을 수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만은 결과를 기다리시고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니까 궁금해하시는 당사자분들께서는 굉장히 좀 혼란스러워하고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첫 기일이 조정기일로 잡히나 변론기일에 잡히는가 큰 의미를 두지는 마십시오. 다만
첫 길이 잡히기 전에요, 당신의 담당 변호사님과 당신의 입장들, 당신의 의사들에 대해 가지고 분명하게 소통하는 기회들은 어떤 형태가 되었든지 간에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 같은 경우에는요, 저를 포함한 많은 변호사님들께서 여러 지방이나 본인의 관할을 벗어나 가지고 많은 재판들을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의 특징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그 지역사회에 기반한 동네에 있는 변호사님들을 선임하는 것들을 좀 꺼려하시는 경향들이 있어가지고요, 많은 곳들을 다니시기 때문에 바쁘십니다. 그래서 직접 대면 상담하는 기회들이 적은 경우들도 있습니다만은, 가능하다 그러면은 저는 대면 상담을 하기도 원하고요, 좀 시간을 내셔가지고 사무실 방문하셔가지고 좀 이야기를 나누시는 것들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안 된다 그러면 하다못해 전화 상담이라도 최소한 30분 이상 정도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것조차도 하지 않으시는 것들은 조금 좀 안타깝습니다. 네.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래서 변론길인지 조정길인지에 대해 가지고 큰 의미를 두지는 마시되, 그 길이 잡히기 전까지는 당신의 입장들을 변호사님과 충분히 소통을 하시고 그 소통한 내용들을 가지시고 변론으로 나갈 수 있도록 변호사님에게 힘을 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조정 절차로 갔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조정 절차는 이렇습니다. 대개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고 쪽에서는요, 3천만 원을 청구를 했고요. 하지만 원고 쪽에 있는 변호사님께서는 3천만 원을 다 받으실 수 없다는 걸 이미 알고 계십니다. 피고분께서는요, 금액을 1,000만 원 이하로 주고 싶습니다. 기간도 짧았고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500 정도로 합의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피고 변호사님께서도 500 정도로는 합의가 안 된다는 것들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원고 피고들이 거의 안 나오시기 때문에 원고 변호사님과 피고 변호사님께서 만나십니다. 그리고 이 사정들을 뻔히 알고 계시는 조정위원 또는 재판장님께서 가운데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오고 갑니다. 그랬을 때 대개의 경우에는 변호사님들께서는 서로의 사정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들을 하지 않으려고 하십니다. 저 또한 피고 측을 대리할 때는 원고분에게 진지한 사과의 말씀들을 전달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요. 원고분을 대리할 때는 피고분들에게 단호한 입장들을 취하시면서 분명한 사과를 요구를 합니다.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소통이 되었을 때 금액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 금액에 대해 가지고는요, 대개의 경우에는 1,500만 원 이쪽 저쪽에서 정해집니다. 특별한 사정들이 고려되는 경우들은 거의 없다고 보십니다. 오히려 피고분들의 사정들이 더 많이 고려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경제적인 사정들이 열악한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방안들을 생각한다 그랬을 때 분할 납부라든지 아니면 좀 금액을 낮춰주는 대신에 구상금을 포기한다라든지 위약벌 조항을 넣는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금액을 조금 낮추려는 경우들이 피고분들에게 있고요. 원고분들 입장에서도 이 돈 한꺼번에 받아야만 좋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한편으로는요, 차라리 너 나한테 한 6개월에 걸쳐가지고 다달이 내면서 그때마다 반성해 라는 분도 계십니다. 또 원고분 입장에서는요, 가정생활을 유지하시든 유지를 하지 않으시든지 간에 이런 생각들이 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내 남편, 내 아내를 다시는 만나지 마. 만날 때마다 벌금을 내겠다는 약속을 해. 그게 위약벌 조항이고요. 그리고 그 공동불법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 원고분의 배우자와 이 부정행위자는 공동으로 불법하게 행위를 해가지고 여기 혼인생활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는 파탄 사유를 야기했기 때문에 이 책임은요, 단순히 부정행위자 한 분만의 책임이 아니라 그 원고의 배우자 또한 책임을 져야 되는데, 혼인 파탄의 책임은 원고의 배우자가 상식적으로 더 높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연대보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고의 배우자가 1억이라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상대방인 부정행위자 같은 경우에는 1억보다는 당연히 금액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갖다가 모두 다 원고에게 전달을 했다 그러면 이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에게 너랑 같이 한 나쁜 짓 때문에 내가 돈을 이렇게 내었으니 너도 책임져 라고 하면서 구상금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들을 갖다가 이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들을 합의사항에서 이것을 포기한다는 문구들을 넣기를 원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원고 입장에서는 다시는 자신의 배우자를 만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내고, 또한 법률적으로 그 피고가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는 구상권 조항까지 포기를 한다 그러면 내가 받는 금액 몇백 정도는 깎아주지,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대개
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긴 하지만 실제로는 원고 그리고 피고분들 서로의 사정들 각자의 입장들 때문에 그 범위가 좁혀지지 않는 경우들이 발생합니다. 그런 경우에는요, 중간에 있는 조정위원이나 재판부에서 화해 공고 결정, 강제 조정 절차라고 합니다. 강제 조정 절차라는 것들이 좀 언어가 딱딱하기 때문에 화해 공고 결정이라는 표현들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냅니다. 그 화해 공고 결정의 가장 스탠다드 형태는 이렇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언제까지 1,500만 원을 지급한다. 그리고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 누구를 만날 때마다 연락할 때마다 얼마씩 지급한다. 그리고 피고의 원고 배우자 누구에게 대한 부담금 조항은 포기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출합니다. 소송비용 각자 부담한다.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그 송달받은 원고 피고는요,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동안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고 어느 한쪽이 이의를 제기하게 되면은 바로 변론 절차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이의를 제기를 하지 않게 된다 그러면 원만하게 화해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해서 그 화해 공고 결정문에 따라가지고 판결이랑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화해 공고 결정의 장점, 이건 지금 2단계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실제로 3단계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1심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어느 일방께서 그 결과에 만족하지 못해가지고 계속 또 항소를 하시게 되면 실질적으로 1심 결과와 항소심 결과가 많이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항소심 변호사님을 또 새로 선임을 해가지고 그 절차들을 진행해야 되는 지리한 싸움이 또 시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원고분, 피고분들 입장에서는 소송 비용, 즉 변호사 비용까지도 많이 들 뿐만 아니라 그 기간들이 지연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 고통의 시간들이 좀 더 길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그런 것들을 막아줄 수 있는 것들이 화해 공고 결정 그리고 조정 절차를 통해 가지고 정리가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조정 기일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변론 기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변론 절차가 진행되면 이렇습니다. 대개의 경우에 다투는 경우들, 저희들도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피고분 입장에서는 이게 부정행위인지에 대해 가지고 알지 못한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부녀인지에 대해서 저는 유부남인지에 대해서 저는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만나는 경우들이 실제로도 발생을 하고요. 만난 지 2주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3번 정도 밥을 먹은 게 단데, 그리고 뭐 문자 카톡 정도 했는데 유부녀인지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발각이 돼가지고 본인도 황당한 상황인데, 근데 그것을 원고분 입장에서는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겠죠. 더군다나 원고분 입장에서는 배우자분에게 추궁을 했을 때 배우자가 무서워가지고 허위로 이야기하는 부분들을 믿을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피고 쪽의 입장에서 너무나 억울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다투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변론 절차가 계속해서 진행이 됩니다. 서로 증거에 대한 공방들이 있을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이 변론 기일로 갔을 때 첫 번째로 발생할 수 있는 충돌의 예입니다. 두 번째 예는 뭐냐면요, 피고 쪽에서는 부정행위를 한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를 했을 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1,500만 원이라는 기준은 아주 너무 과다하다는 겁니다. 뭐 부정행위 기간도 짧은 뿐만 아니라 스킨십이 없었다라든지 아니면 사실상 원고와 원고 배우자가 이제 이혼 상태나 마찬가지인 상태였다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들이 발생할 수 있겠죠. 또 한편으로 어떤 거냐면 원고분 입장에서는 1,500만 원이라는 금액 자체에 만족을 하지 못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큰 금액들을 바라시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러기 위해 가지고는 계속해서 어떤 증거들을 쌓아가면서 진행을 하게 되고, 피고 쪽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계속 반복하다 보면 늘어날 수 있겠죠. 그리고 금액의 문제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절차들을 거쳐가지고요, 판결 선고 절차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판결 선고 같은 경우에는요, 저를 포함한 모든 변호사님들께서 어떠한 장담도 해드릴 수 없다라는 것들은 여러분도 다 아실 겁니다. 다만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의 특수성, 그것은 뭐냐면 정신적 손해배상을 금전으로 환산하는 것들이 굉장히 까다롭고 어렵다라는 것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계적으로 형식적으로 적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정들을 고려해서 일정한 금액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는 경우들은 드물다는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판결 선고가 이루어지게 되면요, 그 이후부터는 그 금액을 한꺼번에 지급하지 않는다 그러면 연 12%의 고율의 이자를 부담하셔야 된다는 것들이 피고 쪽에서는 굉장히 불리한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고요. 원고 쪽에서는요, 금전적인 것들을 집행을 하는 절차들을 가야 되는 것들이 아닌가. 그러니까 돈을 피고 쪽에서 임의적으로 준다 그러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피고의 재산이 없거나 재산을 연락도 잘 안 돼버린다거나 이렇게 되었을 때에는 어떻게 판결문만 들고 금전적인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어려움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원고 피고 당사자
공이 이렇습니다. 직접 당사자분들께서는 이 정도 했으면 끝나야 되는 것들은 보통 이 정도까지 오는데 한 6개월 정도 걸리는데요. 끝나야 되는데 다시 항소심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건 원고가 제기할 수도 있고요, 피고가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느 정도 자력이 있는 쪽에서 제기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변호사 비용들을 감당할 수 있는 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이 더 지리하게 길어지게 된다 그러면 부정행위의 확인 또는 발각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고통들을 갖고 계시는 직접 당사자분들께서는요, 항소심 절차까지 가게 된다 그러면요, 대법원 절차까지는 또 쉽게 진행이 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시다 그러면 제가 항상 조언드리는 말씀, 당신을 지금 변호하고 계시는 저를 포함한 변호사들의 조언들을 경청하시고요, 그 조언들을 신뢰하시면서 함께 걸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시다 그러면 그 변호사님들을 많이 신뢰를 해주셔가지고요, 당신께서는 우리 변호사님이 최고야, 우리 변호사님을 믿고 가겠어 라는 믿음을 주시면서 당신께서는 어려우시겠지만, 정말로 힘드시겠지만 하루라도 빨리 조금이라도 일찍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면 당신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많은 변호사님께서도 조금 보람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항상 당신 편이고요, 당신의 편에 서는 당신의 개인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